민법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민법과 형법을 구분해보는 공부를 할 겁니다. 평소에 뉴스 볼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민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형법적으로도 책임을 진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법적으로는 손해배상금을 주고 형법적으로는 사형, 징역, 벌금과 같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이 동시에 발동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A가 B를 때려서 팔이 부러졌어요. 어떤 상황에서 A가 B를 때린 건지는 몰라도 당장 B가 팔이 부러지는, 다쳤기 때문에 B는 병원비가 일단 들 거고요. B가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팔이 부러져서 알바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놓치게 된 알바비. 만약에 정신적인 충격이 있다면 그것도 손해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방금 이 세 가지, 병원비, 그리고 내가 다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알바비, 그다음에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것들을 돈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법이 민법인데요. 만약에 A가 3살짜리 애기라면 누가 손해배상금을 줘야 될까요? 부모님이. 만약에 A가 종업원인데 일을 하다가 손님의 팔을 부러뜨린 거야. 그랬을 때는 일단 사장님이 손해배상금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민법이에요. 대부분 돈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나 돈이 많아. 근데 오늘 기분이 나빠서 한 사람을 쳤어. 치고 손해배상금 주고 끝. 또 그 다음날도 기분이 나빠서 다른 사람 한 대 치고 손해배상금 주고 끝. 그냥 돈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막 다 때리고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어수선한 사회 우리가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때리게 되면 어떤 벌을 준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법이 형법입니다. 형법이 좀 더 낯설 테니까 형법을 추가 설명해 볼게요. 자, 요 학습지 밑으로 내려오면 쌤이 형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남겨놨어요. 형법이라는 책이 되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책을 펼치면 모든 문장들은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여할 건지. 형벌은 교과서 156쪽을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한번 살펴볼까? 교과서 156쪽 펴보세요. 그 좌측에 보면 9가지의 형벌이 나와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 그러니까 이런 9가지 벌들을 형벌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말고는 형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요 9가지 형벌을 어떤 죄에 적용할 건지가 형법에 나와 있어요. 자, 예시 조문을 볼게요. 250쪽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벌을 부과한대요.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범죄에 어떤 형벌을 부과한다. 자, 그럼 여기 257조 상해도 볼게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요 상해는 폭행이랑 달라서 폭행은 그냥 한 대 푹 치는 거 그 정도를 얘기한다면 상해는 사람을 다치게 한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한 대 툭 치는 폭행을 넘어서서 상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벌을 부여한다. 이게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의 모든 문장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벌을 준다. 이때의 벌은 요 교과서 156쪽에 나와 있는 9가지 벌. 이런 걸 적어 놓은 게 형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례에서 팔을 부러뜨렸잖아. 팔을 부러뜨린 건 단순히 한 대 친 폭행을 넘어서서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에 해당돼요. 이 상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이 동시에 발동하게 되는데 민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금을 준다는 의미고요. 형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건 국가가 이런 형벌을 부과한다는 거,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쌤이 여기 앞에 괄호를 묶어놨죠. 이건 뭐냐면 A가 팔을 부러뜨린 요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2가지 법이 발동하잖아요. 이 2가지 법에서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요 행동을 불법행위라고 불러요. 프린트에 따라 적어보세요. 불법행위라고 불러요. 그리고 형법에서는 A가 팔을 부러뜨린 요 행동을 범죄라고 불러요. 특히나 요 행동은 사람을 다치게 한 행동이라서 상해죄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A가 B를 때려 팔을 부러뜨린 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이 동시에 적용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이 행동을 불법행위라고 부르고 잘못된 정도, 손해의 정도를 따져서 돈으로 이 피해를 배상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행동이 만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팔을 부러뜨린 행동을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부여할 건지가 정해져 있는 법이 형법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13쪽에 나와 있는 스스로 탐구하기 활동을 통해서 형법과 민법을 한 번 더 구분해 볼게요. 교과서 113쪽을 보면 여기 스스로 탐구하기 활동이 나와 있죠. 자, 요거 사건 1과 사건 2를 읽어보면서 뭐가 더 형법스러운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아직은 어려울 테지만 무엇이 더 형법에 적용을 받는 것 같은지 형법적인 분위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은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 이제 사건 1과 사건 2 중에서 뭐가 더 형법스러웠어요? 사건 2가 더 형법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을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 여기 끝에 고소를 하기로 하였다라는 그 문장에서 고소라는 말이 좀 더 형법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을 거예요. 고소는 누구한테 해? 경찰한테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형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폭행죄라면 어떤 벌을 줄지, 상해죄라면 어떤 벌을 줄지, 살인죄라면 어떤 벌을 줄지 결정할 거예요. 자, 그럼 사건 1이 민법스럽다는 건데 요걸 찾아내기가 어려웠을 거거든요. 이걸 파악하려면 쌤이 몇 가지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야 돼요. 자, 사건 1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는 대학교 등록금이 부족해서 여자친구인 혜정이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졸업한 후 취직해서 갚기로 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민수는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기한이 지나도 민수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난 혜정이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자, 요 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표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약간 그 민법스러움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 왜 그런지 쌤이 설명을 하나 할게요. 자, 계약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계약. 자, 계약이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누가 있을까? 은지랑 쌤이랑 요 플러스 펜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다고 볼게요. 요거는 은지 거. 쌤이 은지한테 이 컴퓨터용 사인펜을 팔라고 얘기했어요. 은지야, 쌤한테 이 컴사 100원에 팔래? 했더니 은지가 응! 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계약 성립 끝. 쌤은 은지한테 100원에 요거 팔래? 라고 했는데 은지가 응! 네! 라고 승낙을 했잖아. 그러면 계약 성립. 그러고 나면 쌤은 약속된 날에 은지한테서 이 플러스 펜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만약에 은지가 쌤 골탕 먹이려고 이 사인펜 안에 심을 다 뽑아버린다. 그러면 그런 컴사를 쌤한테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속된 날에 쌤은 은지한테서 멀쩡한 컴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약속된 날에 100원을 은지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은지는 약속된 날에 그때까지 이 컴사를 이 심까지 잘 관리해서 쌤한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약속된 날에 쌤한테서 100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야. 자, 정리를 하자면 쌤이 이거 100원에 팔래? 네? 라고 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계약은 성립됐고요. 바로. 그러고 나면 선생님과 은지 사이에는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자, 민수도 마찬가지야. 자, 요 상황을 쌤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거든? 민수가 1,000만 원 빌려줄래? 라고 했더니 혜정이가 응 그래 라고 했어. 뭐 할래? 그리고 응 이라는 대답을 통해서 이미 계약은 성립됐어요. 뭐 복잡하지가 않아. 이런 과정만으로도 계약이라는 건 성립돼요.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이제 학습지로 가보자.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민수는 혜정이한테 돈을 빌릴 권리가 생기고 약속된 날에 혜정이한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겨요. 혜정이는
민수한테 약속된 날에 돈을 빌려줘야 하고 또 약속된 날에 민수한테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한 민수와 혜정이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 거 눈으로 보이지.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민수가 지금 혜정이랑 약속을 했단 말이야. 혜정이랑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혜정이한테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1,000만 원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까? 아니지. 그러니까 민수는 혜정이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혜정이한테 돈을 빌릴 권리가 생기고 혜정이한테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거야. 혜정이는 민수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수한테 돈을 빌려줄 의무가 있고 나중에 민수한테 돈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권리는 없어요. 이렇게 권리긴 권리인데 특정한 사람한테 생기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의무긴 의무인데 특정한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의무를 채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계약이 체결되면 민수와 혜정이 이 당사자 모두한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이 권리와 의무는 그 상대방한테만 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채권, 채무라고 불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 탐구하기 활동에서 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요 말에서 이 채무라는 용어 때문에 민법스럽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줄 민수부터 갚기로 하였지만 까지를 괄호치고 계약이라고 적어두자. 쌤이 책이 좀 더러워서 새 책을 들고 왔는데 쌤은 필기를 요렇게 했어요. 원래라면 너네랑 수업할 때 요렇게 가르쳐 줄 거였어. 자, 민수는 대학교 등록금이 부족해서 여자친구인 혜정이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 1,000만 원 빌려줄래? 응.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리고 갚기로 했다. 까지 해서 계약이라고 적어두자. 그리고 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채무적인 측면에서 민법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사건 2에서는 고소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 형법스럽습니다 라고 했어. 오늘은 이런 분위기 정도 파악하면 돼요. 자, 다 했으면 이제 학습지로 다시 넘어와서 맨 마지막 민법의 기능을 한번 볼 건데 요건 교과서 1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쌤이 그냥 보기 쉽게 정리한 거거든요. 요거 쌤이 정리한 거 보면 교과서 내용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민법이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 개인 간의 분쟁이 재산, 돈이랑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야, 돈 갚아라. 이런 걸 수도 있고 채권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생긴 채권, 뭐 돈 갚아라, 뭐 약속대로 좀 해라 이런 것들 그런 거랑 관련된 게 채권이고요. 물권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번에 싹 다 빠졌어. 옛날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쌤이 간단하게만 얘기할 건데 지금 이 컴퓨터는 누구 거? 내 거, 쌤 거. 쌤이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소유권 같은 걸 물건이라고 불러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거든. 이런 느낌만 오늘은 가져가고 개인 간의 분쟁이 재산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가족이랑 관련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족법은 내 가족이 어디까지 구성되는지 생각보다 가족이 되는 방법은
피가 얽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피가 얽혀 있지 않아도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양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 친족,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친족에 나와 있고요. 상속 같은 경우는 내가 사망했을 때 내 재산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 뭐 유언을 할 수도 있고 유언장을 평소에 써놓지 않았다면 내 재산이 누구한테 제일 첫 번째로 갈 것인가, 얼마만큼, 뭐 그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게 상속입니다. 지금 쌤이 설명하는 걸로 이해가 다 안 될 거예요. 근데 요거 순서대로 민법에서 가르쳐 줄 거니까, 아, 요런 게 개인 간의 분쟁과 관련된 거구나. 재산, 가족, 요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요 앞에 내용을 쭉 복습하고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